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40세 40살입니다. 형용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하는 말과 형용을 받는 말이 서로 모순되는 거. 뭐 예를 들면 둥근 사각형 이런 게 대표적이죠. 경제 분야에서도 자주 쓰이는 형용모순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희망퇴직입니다. 사실상은 강제적인 퇴직인데 퇴직 앞에 희망이라는 말이 붙었죠. 새해 벽두부터 특히 은행권에서 이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신한은행이 희망퇴직자 접수에 들어갔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접수를 끝냈거나 연말까지 퇴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들 은행들이 내건 희망퇴직 대상자 조건을 봤더니 근속연수가 10년 또는 15년 이상이면서 만 40세 이상 직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 40세면 1978년생입니다. 보통 50대였던 희망퇴직 연령이 언제 이렇게 10년씩이나 단축됐을까요? 영국 속담에 배의 돛을 고치려면 날씨가 갠 맑은 날에 고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조조정도 경제가 좋을 때, 체력이 있고 형편이 좋을 때 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얘기해도 부족할 이 새해 벽두부터 희망퇴직이라는 소리가 자주 들리는 게 참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경제 행복지수라는 경제지표를 조사해보면 40대 연령층이 제일 낮은 걸로 나온다는데 앞으로는 더 낮아지게 생겼습니다. 1월 3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오늘부터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제 시행됩니다. 이 제도가 초과이익을 얼마나 어떻게 환수한다는 제도인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오늘은 이 공부 좀 해보겠고요. 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 사업자로 시작할지 개인 사업자로 시작할지 고민되시죠? 혹시 또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면 간이과세로 할지 일반 과세로 할지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늘 고민이신 부분인데 오늘 각각의 장단점을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아침에 나온 경제 뉴스부터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돈 원화 가치가 요즘 외환시장에서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이게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상대적으로 달러나 뭐 엔화나 다른 나라 돈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로 보면 원달러 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뭐 돈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아유 반갑다 하는 분도 있고 걱정된다 하는 분도 당연히 있을 텐데. 맞습니다. 걱정된다는 건 주로 이러면 이제 수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 비중이 많다 보니까 뭐 과거부터 계속 환율이 이렇게 원화 강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신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출 기업 비상 뭐 이런 그 기사 제목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 한박 웃음 이런 기사도 똑같이 나올 만은 한데 우선 뭐 되게 신문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좋고 하나가 나쁘면 나쁜 거 이제 써주는 게 또 기능이기도 하니까. 네. 수출에 비상이 걸리는 이유는 그 원화로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해야 비용이 다 원화로 지출이 되는데 원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은 비용 부담 높아지고 수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죠. 해외에서 물건을 팔 때 팔면 달러로 받고 이걸 다시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뭐 신문에 이렇게 환율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은 이제 환율에서 상징적인 의미들이 몇 가지 선이 있는데요. 네. 이게 네 자릿수 환율 그러니까 지금 1,000 얼마 하잖아요. 지금 어제로 치면 1,061원 정도에 마감을 했거든요. 70원대가 깨지고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해서 1,060원 정도에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게 1,000원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뭐 990 얼마 내지는 뭐 800 얼마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한 1, 2년 900원에서 800원 사이를 오가는 환율이 좀 있었고요. 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1,000원 위에서 계속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이거 세 자릿수 환율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얘기들을 기사들에서 있어요.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제 하루만 한 10원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네. 지금 환율이 1,060원이면 뭐 이론적으로는 어제처럼 한 6번만 떨어지면 이제 900원대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환율이라는 게 어제처럼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네. 사상 두 번째로 어제 환율 낙폭이 컸던 날이고요. 네. 그 전에는 한 10원 정도 떨어진 날이 있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지금 현재 환율로 보면 1,066.70원이니까 네. 한 5.5원 정도가 오르고 있거든요. 어제 너무 떨어지면 많이 10원씩도 떨어지고 오르면 이렇게 5원씩도 오르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르면 사실 은행들이나 그러니까 외환 딜러 그러니까 환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수출 기업들 진짜로 물건 사고 파는 분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죠. 그럼요. 이게 사실은 환율이라고 하는 건 뭐 높으면 높은 대로 이유도 있고 장단점이 있고 낮으면 낮은 대로 이유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급변하면 네.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화폐 가격이 이렇게 급변하면 화폐로서 안정성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암호화폐가 이제 비트코인 떠오르는데 생각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전에도 그 말씀 나누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왜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부터 여러 가지 화폐들을 화폐의 가치로서 인정할 수 없느냐 부분에 가장 큰 게 일간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잖아요. 뭐 네. 시시각각 값어치가 변해버리면 화폐의 값어치로서의 의미가 없다, 교환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화폐고 미국의 달러고 값어치가 막 변동폭이 계속 이렇게 크다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원화의 값어치가 아니라 뭐 어떤 화폐로서의 의미 자체가 네. 조금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예. 그러니까 수출업계나 금융업계에서도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초부터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1, 2원 왔다 갔다 거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 뭐 매일매일 이럴 수 있어지만 네. 그래 그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고요. 올해 그러면 환율이 이 정도 되겠구나 되는데 이렇게 막 10원 가까이 움직이게 되면 고민이 좀 커지는 상황인 거죠. 근데 원화 가치가 왜 이렇게 오른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1번은 이게 상대적인 가치잖아요. 우리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있어도 상대국의 화폐의 가치가 움직이면 우리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한데 1번은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는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딱히 금리 인상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가져가면서 시중에 네. 돈을 풀린 돈을 그렇게 빨리 회수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달러의 약세가 지속되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값어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어제 북한이 미국에게는 우리는 핵 단추를 책상 위에 놔놓고 있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남한 쪽에는 우리에게는 뭐 평창 올림픽에도 참가할 뭐 의사가 있고 약간의 화해 제스처를 취하니까 네. 해외에서 봤을 때 한반도의 어떤 북한과의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이 화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갑자기 북핵 리스크가 좀 줄어든다라는 기대감이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를 좀 끌어올린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올해 어쨌든 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자체를 3%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나쁘지 않겠다라는 전망도 새해 첫날 좀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이제 우리나라가 돈을 버는 그 일종의 뭐 예를 들면 다리라고 하면 다리에 모래주머니 하나씩 더 묶은 거죠. 불편하라고. 그렇죠. 그만큼 체력이 됐다라고 보고 묶어준 거죠. 맞아요. 이게 네. 이제 어찌 보면 바둑 두는 입장에서 보면 잘 두는 사람한테 그 몇 점 이제 미리 놓고 좀 두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 국제무역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뭔가 우리가 그동안 좀 잘해왔다는 게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미 뭐 수출 실적도 좋아졌고 경제 성장률도 어느 정도 나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환율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네. 뭐 증시로도 어제 외국인들이 꽤 많은 돈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주식을 좀 사야 되겠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체감은
야 좋아진다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끼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더 크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당국이랑 정부의 입장도 약간 내수를 살리고 싶은 마음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환율이 큰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물론 지금은 미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쉽사리 시장에 개입은 못하지만 수출 기업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해외 뭐 생산 시설들도 많고 원자재를 사들이는 데 있어서 환율이 또 이렇게 원화 강세가 나면 이득이 되거든요. 그럼 최종품에서는 손실을 보고 네. 중간품을 사는 데는 이득을 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주장도 있어서 도리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사는 사람들 또는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는 사람들 네. 뭐 이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조금 있습니다. 예. 주택담보대출이 네. 매년 늘고 있겠죠, 당연히. 매월 그렇습니다. 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이 순간에도 네. 전국의 은행 창구에서는 또 누가 대출 받아가셨을 테니까 조금씩 늘고 있을 것 같은데 꽤 많은 폭이 늘었나 봐요. 이게 지난 이제 12월 달 통계가 나온 겁니까? 연간 통계가 나온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워낙 강하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들을 내놨고 그 중에 핵심이 대출을 많이 못해가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DTI 뭐 이런 것들의 비율을 조절하면서 대출을 좀 옥죄했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줄었겠지라고들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많이 늘었구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얼마나 늘었어요? 15조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난 이후에도 매달 거의 2조 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1년에 15조 늘었으면 한 달에 한 2, 3조씩은 느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년도에 사실 2016년도에 30조 원 정도가 늘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절반으로 준 거긴 한데 네. 그래도 정부가 강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좀 많이 늘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2월부터 신 DTI라는 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지난번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대출을 받을 때 그동안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내가 내놓은 다른 대출들까지 다 총량을 보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라면 사람들이 사실 심리상으로 그거 하기 전에 대출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작년 12월 그다음에 지금 1월에도 좀 많이 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은행권의 판단이에요. 네. 그래서 금융당국도 그러면 야 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거야. 은행 너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대출 많이 해주지 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약간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꽉 잡으니까 신용대출 쪽으로 개인 신용대출 쪽으로 이렇게 풍선 효과라고 하죠. 네. 풍선 한쪽을 꽉 잡으니 반대쪽이 부풀어 오는 효과도 좀 눈에 띄거든요. 작년에 개인 신용대출 쪽으로 7조 2천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가 한 4조 원 정도 증가폭으로 나오니까 네. 한 3, 4조 원 정도 더 그쪽으로 많이 느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가 네. 2008년 당시에 이제 적발이 됐어요. 한 네네. 1200개가 적발이 됐는데 그때 이거 다 없앤 게 아니라 한 400개를 최근까지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한겨레 쪽의 보도인데요. 네. 지금 뭐 작년에 뭐 여러 가지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가 이제 세금 문제로 불거졌고요. 네. 그래서 실명 전환 과정에 대해서 지금 금융당국이랑 국세청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인데 2008년도에 1229개의 차명계좌가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 중에 중복 계좌를 빼면 한 1199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실명 전환 시점이 언제였느냐라고 봤더니 2008년 당시에 한 769개 정도만 실명 전환을 하고 네. 나머지를 굉장히 천천히 해왔다. 그리고 실명 전환을 최근까지도 50여 개는 미전환된 상태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2008년도에 769개, 2009년에서 2016년 사이에 93개, 그리고 2017년도에 275개를 실명으로 전환했고요. 그럼 지금은 한 55개 정도는 그대로 그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금융당국이랑 국세청 쪽에서는 실명을 전환해라.
라는 것과 은행들이 그간 실명 전환할 때 어떤 과정, 그러니까 진짜로 실명을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만 확인했지 네. 개수는 자기들이 확인 안 해서 모르고 있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 안 하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조사를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무슨 네. 목적으로 왜 안 하고 있었는지도 봐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당초에 이 한 1200개 정도 되는 그 차명 계좌에 4조 4천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이 들어 있었다라고 전해졌잖아요. 네.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절반가량은 주식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금융 계좌로 가지고 있었고, 예. 절반은 주식 그 실제 주식으로 가지고 있었다. 실권 주식. 그러니까 저거죠. 그러니까 종이 증서. 네. 아, 그러니까 진짜 실물 주식? 예, 실물 주식.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주 옛날에는 이 실물 주식이라 그래서 진짜로 증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증서로 한 2조 원 가량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거는 실물이니까 누구 명의가 아니라 그냥 찾아서 장롱 안에 넣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뒤에다 이름 그거를 쓰는 사실 것도 아니고. 내가 뭐 A 사람에게 주든 저한테 주든 그거는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까지도 이제 아마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대주주잖아요. 네,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니까 사실은 법대로 하면 주식이 한 주 사고 팔릴 때마다 다 신고를 해야 되고 팔 때마다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 네. 근데 이런 거 다 남의 이름으로 갖고 있었으면 신고도 안 했을 거고 양도소득세도 안 냈을 테니 그런 거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좀 삼을 만한 부분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처음 출발은 지금 세금 문제로 출발을 했다가 보다 복잡한 문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차명 계좌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실명법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사의 최대 주주들은 지분이 한 주라도 변동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그걸 주주들에게 알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 의무 사항입니다. 내가 몇 주를 팔았습니다. 제가 몇 주를 샀습니다. 이걸 알려야 됩니다. 네. 근데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확인을 해보면 삼성 관계사의 이건희 회장의 어떤 지분 공시 내역이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공시 위반에도 해당이 되고 네. 도대체 이 주식은 그럼 어디 간 것이냐, 제대로 지금 이건희 회장의 지분율은 표시되고 있느냐의 문제도 같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요. 일단은 이제 한 언론 매체의 보도이기 때문에 명확한 것들이 조사에서 나온 이후에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육부가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의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면서요? 지난해 8개 카드사하고 일단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좀 괜찮다라고 하면 올해 전면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수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업료, 급식비, 방과 후 활동비, 현장 체험학습비 이런 것들을 카드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었는데 예. 이걸 학교도 공공기관으로 보고 이 카드 수수료를 제로로 하자. 라고 네. 교육부가 건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금융당국 쪽에서 합당한 비용을 내야 되지 이거는 영원 수수료는 안 된다라는 해석을 내렸고요. 카드사들 입장에서도 그냥 뭐 대납하는 우리가 기관도 아닌데 이게 네.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올해 지금 전면 도입 자체가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카드로 예를 들면 세금을 내면 네. 이 카드사들이 그거는 수수료 안 받아가나요? 그것도 받아가죠. 일부 받는 것도 있고 뭐 예. 공공기관에 따라서는 안 받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 안 받는 공공기관 지자체들 중에는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수수료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네.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자금을 신용카드 회사들한테 먼저 주거나 혹은 맡겨서 이제 이자 소득으로 알아서 좀 서로 이른바 퉁칩시다.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방식일 텐데 학교는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다양한 학부모의 정보부터 네. 이런 것들을 카드사가 선점을 하게 되면 다른 서비스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 경쟁적으로 이제 붙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기관들에서는 수수료 제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현재상으로 금융위 해석이 좀 이렇게 나와서 예.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차성민 씨가 모바일 쿠폰으로 친구들한테 커피 선물을 자주 보내시는데 그 기프티콘이라고도 하지요. 휴대폰으로 커피 교환권을 보내주면 이제 휴대폰으로 받아서 그걸 보여주면 커피 매장에 보여주면 커피를 주죠. 이제 일종의 모바일 상품권 같은 건데 그거 구입하는 분은 주로 이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로 구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입한 분도 그럼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휴대폰 결제 사용액으로 잡혀서 소득공제가 될 거고 그 모바일 쿠폰을 선물 받아서 커피를 마시는 친구도 커피 가게에서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하면 그 친구 이름으로 현금 영수증을 해준다고 하니 이러면 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한 장으로 두 사람이 각각 5,000원씩 10,000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러면 이중공제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 모바일 쿠폰이나 상품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게 저 받은 분 입장에서는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쓰실 때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라고 하면 해주고요. 예, 문제는 이제 그걸 선물하려고 구입한 사람이 그 모바일 쿠폰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구입했으면 그것도 연말정산에서 또 공제가 되느냐 하는 건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바일 쿠폰을 구입한 분은 신용카드로 구입을 했어도 신용카드 회사가 연말에 국세청에다 카드 이용 내역을 쭉 보낼 때 일일이 다시 다 살펴보고 검사를 해서 모바일 쿠폰 구입한 금액 이거는 빼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공제에서는 자동으로 빠진답니다. 휴대폰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제 금액만큼 사실 사용자 명의의 현금 영수증이 자동 발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통신회사가 휴대폰 사용자 주민번호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현금 영수증을 다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통신회사도 그래서 연말이 되면 국세청에다가 아무개 고객이 1년 동안 휴대폰 결제를 이만큼 했고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저희가 이만큼 다 맞춰서 발급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이제 그 신고할 때도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산 금액은 빼고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중공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모바일 쿠폰을 선물을 받았더라도 그건 내 지갑에 들어온 현금 같은 거고 그거 살 때는 아무런 공제 못 받으신 거니까 그걸로 뭘 사시는 분, 구매하시는 분이 꼭 현금 영수증 신청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 신청을 하면 90%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커피 상품권 줬는데 나는 커피를 안 좋아하거나 뭐 당분간 못 마시거나 그러면 환불 신청을 하시면 커피 가격의 90%를 그 선물을 받은 분 계좌로 돈을 돌려주는데 이거 선물한 사람이 내가 커피 안 마시고 돈으로 받아간 거 알면 미안하잖아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답니다. 커피 안 마시고 돈으로 돌려받은 사실을 선물하신 분한테는 알리지 않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모바일 쿠폰 기한 내에 사용 어려울 것 같거나 그냥 이건 돈으로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환불 규정을 잘 이용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지난해 정부가 여러 차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죠. 대책들 중에서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제도들이 꽤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제도입니다. 신문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이게 이제 본격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KB국민은행의 박합수 수석부동산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해에도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자주 연결해서 의견을 여쭙고 또 배우고 했는데 올해 안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이게 네. 뭐 대강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재건축을 해서 이익이 초과하는 이익이 났으니 이제 나라에서 환수하겠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계산 방법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제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부가 그 개시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시작점으로 할 거냐. 그것은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그러니까 생긴 날부터 네.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재건축이 스타트할 때 그 가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종료 시점,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은 준공 인가일입니다. 이때까지 기간이 10년을 넘게 되면 예. 준공일로부터 10년까지만 내서 계산하는 기간으로 설정을 근데 합니다. 이제 재건축하는데 10년 넘게 걸리진 않으니까 아무튼 그럼
재건축 스타트한 시점부터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가 딱 완공된 그 시점.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준공 인가일 사이에 사이가 이제 계산 기간이고 개시 시점 추진위원회 승인일 시점의 그 개시 시점의 가격은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공시 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시가죠. 예. 시세가 아니고 예. 공시 가격 기준시가입니다. 예. 그런데 종료 시점의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거의 시가 수준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약간 균형이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알겠어요.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가가 한 5억 하던 아파트가 네. 이제 건축비는 뭐 주민들이 물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3억을 추가 부담해서 재건축을 했더니 네.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이제 8억 들였으니까 8억짜리 아파트가 될 것 같은데 재건축 아파트가 해서 뭐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지고 해서 예를 들면 15억이 됐다면 네. 5억 하던 아파트가 3억 들여서 15억 됐으니까 중간에 차액으로 7억이 늘어난 건데 예. 그럼 그 7억을 초과 이익으로 보고 재건축해서 올라간 차액이다 이렇게 보고 그럼 이 7억에 대해서 세금 물린다 이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3억을 들여서 했다. 요거는 공사비 등 개발 비용으로 공제를 해주고요. 예. 여기서 이제 공사비만 빼주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제해 줍니다. 그동안 재건축 안 하는 옆 동네 아파트 오른 것은 빼준다? 안에서도 정상적으로 올랐을 테니까. 그 지역에서 이 정도의 가격으로 올랐다라고 해서 공제를 해주는 그 금액을 방금 이제 언급한 사례를 보면 7억에서 네. 그 금액이 뭐 예를 들면 1억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1억만큼은 이제 또 공제를 해주고 그 나머지 금액이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초과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10%에서 50%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개는 뭐 수천만 원 수준이 아니라 몇 억 수준으로 그 정도 차익이 생기는 거니까 예를 들면 네. 7억 원에서 뭐 보통 주변 아파트는 1억이 올랐다고 하면 그럼 한 6억 정도가 예. 저건 재건축 때문에 오른 거야라고 판단이 들면 예. 얼마를 걷어갑니까?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정상적인 주택가격 공제분을 잠깐만 더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정상적인 주택가격은 이제 옆에 아파트도 오르고 재건축하는 내 아파트도 오른다는 거죠. 예. 이때 이제 1년짜리 그 정기예금 이자율을 하고 네. 해당 시군구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가지고 그 상승분을 감안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파트는 뭐 3억이 올랐다고 하지만 우리가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뭐 서울시 같은 경우 뭐 2% 올랐다 그러면 그 네. 금액은 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될 수도 알겠어요.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금액을 매기게 되는데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 이하는 이제 면제를 해주고요. 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는 이제 10%, 그리고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는 20%, 7천에서 9천까지는 30%, 9천에서 1억 천까지는 이제 40%가 되겠는데, 네. 1억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50%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재건축 초과 이익이 5억 1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네. 5억 1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제 1억 1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예. 이럴 경우에는 계산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에 그 안에서의 이익을 이제 2천만 원에 대해서 산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2천만 원 더하기 네. 1억 1천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의 50%입니다. 예. 그러면 2천만 원 더하기 1억 1천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5억 천에서는 이제 4억이 되겠죠. 네. 4억에 대해서 50%니까 2억입니다. 예. 그러면 2천만 원 더하기 2억이니까 2억 2천만 원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들어보니까 네. 재건축해서 번 돈의 한 절반 정도 정부가 가져가는 거네요, 대략. 예. 대략 그렇죠. 절반은 살짝 못 미칩니다만 네.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네. 우리 아파트 재건축한 덕분에 우리 집은 예를 들면 4억을 벌었어. 재건축 안 네. 했으면 이건 못 벌 돈이야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한 2억 정도를 정부가 가져간다는 뜻일 것 같아요. 대략의 네, 계산으로 보면. 예. 그럼 그 초과 이익은 이제 재건축하고 네. 나면 이제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 집값이 집값 오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실 텐데 그 돈은 언제 내는 겁니까?
이 부과 시점은 준공인가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종료 시점이죠. 예.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부과금을 결정받은 그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네. 따지면 준공인가일로부터 최장 10개월 이내에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상 이제 집을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팔았을 때 실현된 이익이 있으면 거기서 내는데 팔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건 새로 돈을 장만하거나 자칫해서 그 돈이 없으면 대출을 예. 받거나 해서 내야 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럼 만약에 알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집에서 사시다가 혹은 그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언젠가 팔면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될 텐데 예. 그 양도 차익 계산할 때도 예전에 얼마짜리 집이 지금 재건축을 통해서 얼마가 됐으니까 그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내세요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양도세를 낼 때 저 재건축한 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로 얼마 냈는데요 하면 그 돈은 빼줍니까? 아니면 그거와 무관하게 양도세는 똑같이 계산합니까? 그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재건축 예. 부담금을 냈다면 그거는 개발 비용으로 인정을 해서 네.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인정받는 방식이 예를 예. 들면 계산된 양도세가 5억이었는데 예전에 2억은 환수됐어요라고 하면 그럼 3억만 내세요 이런 뜻으로 이런 방식이에요. 즉 세액이 그런 공제되는 방식이라고 겁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낼 양도세 먼저 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또 반대로 뒤집으면 굳이 양도소득세로 환수를 할 수 있는데 예. 그것을 중간에 미리 팔지도 않았는데 부과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지요. 그렇군요.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거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네.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팔 때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다시 내렸거나 아니면 예. 1세대 1주택이어서 양도세 계산하니까 뭐 한 5천만 원만 내면 되는 그런 네. 상황인데 예전에 초과이익 환수로 2억 원을 환수됐어요 라고 하면 예. 차액인 1억 5천은 오히려 돌려줍니까 나중에? 지금은 이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1세대 1주택자가 예. 배려를 받으려면 그 예외 조항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이 자체는 예. 없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그것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1세대 1주택자는 오히려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거의 안 낼 상황인데 이걸 미리 내는 상황이 되니까 네. 역차별을 받는 그런 구조의 문제가 또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있겠네요. 네네. 어차피 뭐 다주택자들이야 나중에 낼 양도세 먼저 낸다고 생각하면 예, 뭐 불합리한 부분이 느껴지더라도 많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안 그러면 별로 안 냈을 세금인데 다주택자하고 똑같이 세금 내는 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칫하면. 네, 그런 이제 불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러면 혹시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의 경우에 입주권을 사고 팔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누가 나중에 이제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완공 시점에 그 입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 내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납부 의무자는 예. 사업 중간에 매매와 상관없이 종료 시점, 준공 인가일에 부과 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준공 인가일 날 그 조합원,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다소의 그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게 아까 그 기간이 10년이라고 예를 들면 5년 그 기간 10년 중에서 5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고 나간 사람은 전혀 이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네. 나머지 5년만을 보유한 사람이 10년간의 재건축 부담금을 다 내는 구조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과세 기간의 그 불공정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사고 팔고 할 때는 나중에 사는 분이 주의해야 되겠군요. 내가 내야 될 게 네. 이런저런 나중에 취등록세뿐만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도 내가 내야 되니 그거 계산해서 분양권 거래를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더 받으려고 이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또 신풍속도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뭐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시행이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재건축 시장이 좀 위축될 거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야 그래도 내더라도 이익이 생겨야 내는 거니까 재건축해서 이익이 나면
그대로 하지 않겠느냐 재건축할 아파트들은 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들 보고 있어요? 우선 이제 당장은 그 초기 단계의 재건축 단지들은 위축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별로 이 부담금이 얼마나 나올 거냐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볼 거로 보여지고 네. 이 금액이 당장 뭐 2, 3억이든 몇 억이 나오게 되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또 물론 이제 재건축 준공 인가일까지는 기간이 또 상당히 몇 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또 법의 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또 뭐 다른 또 예를 들면 완화가 된다든가 이런 예. 여러 가지 상황도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추진을 진행하면서 추이를 네. 또 지켜보는 이런 단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양면성이 있는 그런 상황의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이걸로 인해서 갑자기 위축될 가능성은 또 크지는 않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일단 초기 단지는 분명히 이제 올해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단지는 얼마 나온다. 그럼 그걸 감수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이제 또 좀 더 비중이 실릴 수는 있겠죠. 초기 단지라고 하면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았는데 그때 또 법 바뀔지 모르니 그 고민은 덜 할 것도 같은데 왜 초기 단지가 더 고민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얼마가 나올지에 대한 계산은 이제 예. 분명히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뭐 지금 현재 지금 노출돼 있는 단지들을 말씀드리면 잠실의 대표적인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 2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 나온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예상액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제일 인기가 높았던 뭐 단지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비껴갔습니다만 반포 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무료 금액이 뭐 한 7, 8억에 이른다는 이런 예상액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외됐습니다. 네. 이런 식의 계산을 각 단지별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오지 않겠나 이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뭐 제가 부담할 건 아니지만 뉴스에 자꾸 등장하니까 알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네. KB국민은행 박합수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지난주에 이어서 김상훈 회계사 모시고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세금 관련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김상훈 회계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개인 사업자로 낼 거냐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거냐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뭐 법인 사업은 나중에 하고 개인 사업자로 신청을 하려고 하더라도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 이 두 가지가 있더군요. 네. 일반 사업자는 일반적인 사업자인 걸 알겠어요. 뉘앙스가. 네. 간이 사업자는 뭡니까 그럼? 네, 이제 간이 사업자는 이제 세법상 연간 매출액이 4,800이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네. 세법에서 사장님은 좀 영세하시기 때문에 부가세를 좀 간편하게 계산하게 해드릴게요라고 만든 사업자입니다. 간이 사업자는 이제 부가세를 일반 사업자는 매출액에서 매입세를 빼는 그런 구조로 하는데 네. 사장님은 뭐 이제 소규모시니까 그냥 매출세액에서 부가율만큼만 부가세를 납부하세요. 네. 라고 이제 만든 사업자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사장님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간이 사업자냐 일반 과세자라는 거는 부가세법상 분류이기 때문에 네. 소득세는 상관이 없거든요. 예. 사장님들이 나는 간이 과세자인데 어떻게 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소득세는 똑같고 네, 소득세는 똑같고요. 네.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만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뉘앙스를 듣다 보니까 네. 하여튼 뭔가 간이 사업자는 편한 것 같아요. 간편하고. 네, 그래서 간단하고. 세법에서는 예. 간편하게 사장님은 이제 사업에 좀 집중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부가세를 1년에 한 번만 신고할 수 있게끔 그것도 좋네요. 네, 듣고 나니까. 그렇게 해놨고요. 예. 그다음에 연간 매출액 2,400만 원이 안 된다라면 네. 부가세 납부 의무도 면제되는 그런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다 간이 사업자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간이 사업자라는 게 더 편리하기도 하고 부담도 줄여주고 한 제도이니 네. 나는 간이 사업자로 할랜다 그럼 하면 단점이 뭡니까? 간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산 예. 논리상 매출세액에서 부가율을 곱해서 납부세액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혹시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이 우리 요번에 야유회 가는데 네. 빵 1,000개를 주문합니다. 네. 빵 1,000개를 주문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 발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예를 들면 내가 빵집을 하는데 네. 간이과세자를 신청했는데 네. 어떤 회사에서 야유회 갈 때 빵 1,000개를 주문했어요. 네. 그럼 그 회사는 빵값은 회사 경비로 신고하려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될 테니 네. 일종의 우리 저 세금 낼 때 필요한 영수증 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네. 간이과세자는 그 영수증을 발행 못 한다고요? 세금 계산서는 발행하지 못하는데 네. 대신에 이제 그 법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적격증빙을 발행을 못한다고 하게 된다면 네.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비용을 입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이 과세자를 하더라도 카드 전표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야유회 간 그 회사는 네. 손해 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부가세도 다 이제 환급 받을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어요? 간이과세자로 거래하는 그 회사는 네. 부가세 환급은 안 됩니다. 카드로 결제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예. 부가세를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만큼 매출세액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부가율만큼만 납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상대방 입장에서도 매입세액을 전부 다 공제를 해주면 세무서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네. 야유회 간 그 회사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야유회 간 그 회사는 빵집 A와 빵집 B가 있을 때 네. 간이과세하는 A 빵집보다는 일반 과세자인 B 빵집에 가서 똑같이 빵 1,000개를 사면 네. 더 이익이라는 거잖아요. 부가세 환급을 받으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간이과세자 하시는 분이 네. 그런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난 간이과세자라서 뭐 이런 대량의 거래를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라면 단점도 간이과세 있군요. 포기 신고를 별도로 하셔가지고 예.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이것저것 편리하기는 한데 네, 돈 벌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있으니 잘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대개는 그럼 선택은 할 수 있습니까? 일반 과세자로 하든 간이과세자로 하든 그거는 알아서 아니면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요. 네. 간이과세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저도 이렇게 부가세를 신고를 해보면 간이과세자냐 일반 과세자로 이렇게 해보면 간이과세자가 사실은 부가세 납부세액이 적은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간이과세를 할 수 있으면 간이과세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커서 매입세액이 커서 이제 환급이 발생했다. 이게 인테리어가 많이 발생했다라든지 뭐 초기에 이제 재고 자산을 많이 산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사업 시작하기 전에 네.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네, 아무래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이제 플랜을 짜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절세 유리할 것인지는 예. 가까운 세무 대리인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개는 사업자 등록증 다 내고 와서 자 이제 세금 낼 때 되니까 한번 세무사 찾아가 보자 이럴 텐데 네. 뭐 듣고 나니까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법인 사업자로 할 건지 일반 사업자로 할 건지 간이과세자 할 건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네. 미리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순서를 먼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차라리. 맞습니다. 네. 많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예. 주변 분들 얘기 듣고 네? 이거 법인으로 해, 간이로 해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이제 세무 대리인하고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훈 회계사였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매월 늘고 그렇습니다. 있고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이 순간에도 네. 전국의 은행 창구에서는 또 누가 대출 받아가셨을 테니까 조금씩 늘고 있을 것 같은데 꽤 많은 폭이 늘었나 봐요. 이게 지난 이제 12월 달 통계가 나온 겁니까? 연간 통계가 나온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워낙 강하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들을 내놨고 그 중에 핵심이 대출을 많이 못 해가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DTI
뭐 이런 것들의 비율을 조절하면서 대출을 좀 옥죄했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줄었겠지라고들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많이 늘었구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얼마나 늘었어요? 15조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난 이후에도 매달 거의 2조 원씩 늘어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1년에 15조 늘었으면 한 달에 한 2, 3조씩은 느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년도에 사실 2016년도에 30조 원 정도가 늘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절반으로 준 거긴 한데 네. 그래도 정부가 강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좀 많이 늘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2월부터 신 DTI라는 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지난번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대출을 받을 때 그동안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내가 내놓은 다른 대출들까지 다 총량을 보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라면 사람들이 사실 심리상으로 그거 하기 전에 대출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작년 12월 그다음에 지금 1월에도 좀 많이 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은행권의 판단이에요. 네. 그래서 금융당국도 그러면 야 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거야. 은행 너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대출 많이 해주지 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약간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꽉 잡으니까 신용대출 쪽으로 개인 신용대출 쪽으로 이렇게 풍선 효과라고 하죠. 네. 풍선 한쪽으로 꽉 잡으니 반대쪽이 부풀어 오는 효과도 좀 눈에 띄거든요. 작년에 개인 신용대출 쪽으로 7조 2천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가 한 4조 원 정도 증가폭으로 나오니까 네. 한 3, 4조 원 정도 더 그쪽으로 많이 느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가 네. 2008년 당시에 이제 적발이 됐어요. 한 네네. 1200개가 적발이 됐는데 그때 이거 다 없앤 게 아니라 한 400개를 최근까지 유지하고 있었. 기본적으로는 어제처럼 한 6번만 떨어지면 이제 900원대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환율이라는 게 어제처럼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네. 사상 두 번째로 어제 환율 낙폭이 컸던 날이고요. 네. 그 전에는 한 10원 정도 떨어진 날이 있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지금 현재 환율로 보면 1066.70원이니까 네. 한 5.5원 정도가 오르고 있거든요. 어제 너무 떨어지면 많이 10원씩도 떨어지고 오르면 이렇게 5원씩도 오르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르면 사실 은행들이나 그러니까 외환딜러 그러니까 환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수출 기업들 진짜로 물건 사고 파는 분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죠. 그럼요. 이게 사실은 환율이라고 하는 건 뭐 높으면 높은 대로 이유도 있고 장단점이 있고 낮으면 낮은 대로 이유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급변하면 네.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화폐 가격이 이렇게 급변하면 화폐로서 안정성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암호화폐가 이제 비트코인 떠오르는데 생각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전에도 그 말씀 나누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왜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부터 여러 가지 화폐들을 화폐의 가치로서 인정할 수 없느냐 부분에 가장 큰 게 일간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잖아요. 뭐 네. 시시각각 값어치가 변해버리면 화폐의 값어치로서의 의미가 없다, 교환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화폐고 미국의 달러고 값어치가 막 변동폭이 계속 이렇게 크다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원화의 값어치가 아니라 뭐 어떤 화폐로서의 의미 자체가 네. 조금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예. 그러니까 수출업계나 금융업계에서도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초부터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1, 2원 왔다 갔다 거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 뭐 매일매일 이럴 수 있어지만 네. 그래 그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고요. 올해 그러면 환율이 이 정도 되겠구나 되는데 이렇게 막 10원 가까이 움직이게 되면 고민이 좀 커지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원화 가치가 왜 이렇게 오른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1번은 이게 상대적인 가치잖아요. 우리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있어도 상대국의 화폐의 가치가 움직이면 우리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한데 1번은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는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딱히 금리 인상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가져가면서 시중에 네. 돈을 풀린 돈을 그렇게 빨리 회수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달러의 약세가 지속되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값어치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아침에 나온 경제 뉴스부터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돈 원화 가치가 요즘 외환 시장에서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이게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상대적으로 달러나 뭐 엔화나 다른 나라 돈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로 보면 원달러 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뭐 돈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아유 반갑다 하는 분도 있고 걱정된다 하는 분도 당연히 있을 텐데. 맞습니다. 걱정된다는 건 주로 이러면 이제 수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 비중이 많다 보니까 뭐 과거부터 계속 환율이 이렇게 원화 강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신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출 기업 비상 뭐 이런 그 기사 제목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 해외 관광객 한박 웃음 이런 기사도 똑같이 나올 만은 한데 우선 뭐 되게 신문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좋고 하나가 나쁘면 나쁜 거 이제 써주는 게 또 기능이기도 하니까. 네. 수출에 비상이 걸리는 이유는 그 원화로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해야 비용이 다 원화로 지출이 되는데 원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은 비용 부담 높아지고 수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죠. 해외에서 물건을 팔 때 팔면 달러로 받고 이걸 다시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뭐 신문에 이렇게 환율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은 이제 환율에서 상징적인 의미들이 몇 가지 선이 있는데요. 네. 이게 네 자릿수 환율 그러니까 지금 1,000 얼마 하잖아요. 지금 어제로 치면 1,061원 정도에 마감을 했거든요. 70원대가 깨지고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해서 1,060원 정도에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게 1,000원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뭐 990 얼마 내지는 뭐 800 얼마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한 1, 2년 900원에서 800원 사이를 오가는 환율이 좀 있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1,000원 위에서 계속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이거 세 자릿수 환율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얘기들을 기사들에서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제 하루만 한 10원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지금 환율이 1,060원이면 뭐 이런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제 북한이 미국에게는 우리는 핵 단추를 책상 위에 놔놓고 있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남한 쪽에는 우리에게는 뭐 평창 올림픽에도 참가할 뭐 의사가 있고 약간의 화해 제스처를 취하니까 해외에서 봤을 때 한반도의 어떤 북한과의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이 화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갑자기 북핵 리스크가 좀 줄어든다라는 기대감이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를 좀 끌어올린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어쨌든 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자체를 3%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나쁘지 않겠다라는 전망도 새해 첫날 좀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우리나라가 돈을 버는 그 일종의 뭐 예를 들면 다리라고 하면 다리에 모래주머니 하나씩 더 묶은 거죠. 불편하라고. 그렇죠. 그만큼 체력이 됐다라고 보고 묶어준 거죠. 맞아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바둑 두는 입장에서 보면 잘 두는 사람한테 그 몇 점 이제 미리 놓고 좀 두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 국제무역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뭔가 우리가 그동안 좀 잘해왔다는 게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미 뭐 수출 실적도 좋아졌고 경제 성장률도 어느 정도 나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환율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뭐 증시로도 어제 외국인들이 꽤 많은 돈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주식을 좀 사야 되겠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체감은 야 좋아진다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끼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더 크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당국이랑 정부의 입장도 약간 내수를 살리고 싶은 마음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환율이 큰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물론 지금은 미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쉽사리 시장에 개입은 못하지만 수출 기업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해외 뭐 생산 시설들도 많고
원자재를 사들이는 데 있어서 환율이 또 이렇게 원화 강세가 나면 이득이 되거든요. 그럼 최종품에서는 손실을 보고 네. 중간품을 사는 데는 이득을 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주장도 있어서 도리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사는 사람들 또는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는 사람들 네. 뭐 이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조금 있습니다. 예. 주택담보대출이 네. 매년 늘고 있겠죠, 당연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40세 40살입니다. 형용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하는 말과 형용을 받는 말이 서로 모순되는 거. 뭐 예를 들면 둥근 사각형 이런 게 대표적이죠. 경제 분야에서도 자주 쓰이는 형용모순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희망퇴직입니다. 사실상은 강제적인 퇴직인데 퇴직 앞에 희망이라는 말이 붙었죠. 새해 벽두부터 특히 은행권에서 이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신한은행이 희망퇴직자 접수에 들어갔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접수를 끝냈거나 연말까지 퇴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들 은행들이 내건 희망퇴직 대상자 조건을 봤더니 근속연수가 10년 또는 15년 이상이면서 만 40세 이상 직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 40세면 1978년생입니다. 보통 50대였던 희망퇴직 연령이 언제 이렇게 10년씩이나 단축됐을까요? 영국 속담에 배의 돛을 고치려면 날씨가 갠 맑은 날에 고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조조정도 경제가 좋을 때, 체력이 있고 형편이 좋을 때 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얘기해도 부족할 이 새해 벽두부터 희망퇴직이라는 소리가 자주 들리는 게 참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경제 행복지수라는 경제지표를 조사해보면 40대 연령층이 제일 낮은 걸로 나온다는데 앞으로는 더 낮아지게 생겼습니다. 1월 3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오늘부터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제 시행됩니다. 이 제도가 초과이익을 얼마나 어떻게 환수한다는 제도인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오늘은 이 공부 좀 해보겠고요. 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 사업자로 시작할지 개인 사업자로 시작할지 고민되시죠? 혹시 또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면 간이 과세로 할지 일반 과세로 할지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늘 고민이신 부분인데 오늘 각각의 장단점을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